오늘은 첫 시간은 신라의 나당 군사연합 추진, 그리고 거기에 중심인 분인 김춘추의 나당 외교의 장단점, 여기에 대해서 그 공과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의자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구설수가 많아요. 이 왕이. 그래서 그냥 다 아는데, 내가 이 백제 강의를 지금 엄청나게, 물론 한일 고대 관계사 중심으로 했지만, 백제 역사만 가르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친구나 동료들에게 물어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의자왕은 알더라고. 예? 어떻게 해서 망했다, 했댔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항상 그 전쟁에서 진 사람은 적으로 몰려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죠. 중국의 춘추필법이 역사라고 그랬죠. 춘추필법이 그 역사가 깃발을 든, 전쟁에서 깃발을 든 기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기록. 그게 무슨 소리냐면, 김춘추가 이기면 김춘추는 영웅이 되는 거고요. 의자왕은 역사에서 아주 비난받을 그런 왕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또 삼국사기에서는 김부식 선생이 신라계 쪽 경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역사학자지만은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또 쓴 것 같아요. 신라를 좀 우위에 놓고 백제를 좀 폄하하는 그런 걸로 쓴 것 같아요. 아무튼 신라가 그 당시에 진흥왕 시절이 저번에 전성시대라고 그랬죠. 진흥왕. 이 진흥왕은 백제가 가지고 있는 한강 유역의 영토도 빼앗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562년에는 대가야, 고령에 있는 대가야를 물리치면서 임나가라까지 붕괴시키면서 전체적인 국력이 백제 세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자왕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처음부터 아주 금수저같이 편하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은 줄 알았는데, 남부여에는 그 당시에 사택적덕,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미륵사 있죠? 우리 전북의 익산에 가면 미륵사를 발휘한, 그러니까 절을 발휘한 사람이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왕의 부인이에요. 무왕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무왕이 선화공주하고 결혼해서 미륵사를 발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야사고요. 절의 탑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미륵사를 발언했던,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그것이 그 당시에 백제의 실세였던 서택적덕의 딸이었다, 좌평에. 그런데 지금 이 의자왕 시절에도 무왕이 이제 본초하고 난 아들이 의자왕이고,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서택적덕의 딸하고 난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복동생이 되는데, 이 사람하고의 왕권 다툼이 있었는데, 사실은 밀렸어요.
그 순위에서 거의 다 그 서택적덕의 그 딸하고의 사이에, 무왕 사이에 난 아들이 유력했는데, 그 의자왕이 하여간 그 당시에 회의에서, 정치회의에서 나이가 4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장자 우선 원칙이라고 극적으로 결정이 나서 가까스로 백제 제31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보통 왕이 되는데 뭐 40살까지 넘는 경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의 지금 유력한 그 서택적덕의 딸이 낳은 아들이 차기 왕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의자왕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왕권 다툼에서 밀렸던 세력들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그 일본은 별도의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백제의 분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백제에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친인척이 가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기도 하고, 또는 뭐 지금 같은 경우 의자왕인 경우에는 의자왕의 여동생이 일본에 가서 여왕 노릇을 하고도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이따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백제하고 외가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혈연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 자, 그런데 그 의자왕이 40세에 즉위하기 전까지 그래도 백제 최고의 인재 훈련 과정인 수사라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수사. 우리의 보통 그 고구려에서는 조의 선인이라고 그랬죠. 조의 선인. 그리고 백제에서는 수사, 그 신라에서는 화랑, 이런 것들이 문무를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게 수사 출신이에요. 예? 우리가 의자왕은 자꾸 이렇게,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자나 사귀고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최고의 그 학문도 가지고 있어서 유학에 능통해서 해동증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죠. 근데 의자왕 그 선왕이 누굽니까? 성왕, 그 다음에 위덕왕, 그 다음에 무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왕들이 그 신라 진흥왕 때 많은 그 고역을 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의자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다음에 신라 침공을 결심합니다. 그럴 때 그 우리가 보통 의자왕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충신으로는 성충, 그 동생인 윤충, 그 다음에 흥수, 뒤에 이제 그 다물운동 할 때 나오는 부여복신, 이런 같은 명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훌륭한 신하들이 있을 때는 아주 그 백제가 이제 다시 전성기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좌평이 부여 성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괴산 있죠, 괴산. 예, 괴산에 가니까 학군단이 거기로 간 것 같더라고. 옛날에 성남에 있었는데. 그 가잠성의 성지였던 계백장군.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집이 돼서 신라 진흥왕한테 뺏겼던 임나가라 땅, 지금의 저번에 얘기한 대로 가야 지역, 그 임나가라 땅을 회복하는데 이제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신라한테 빼앗겼던 그 가야 지역의 성을 거의 한 40여 개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의자왕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요충지가 어디였냐면 어디 같아요? 그 맨날 뺏기고 하고 그 아주 그 대야성입니다. 합천에 있었던 대야성. 여러분들 그 합천에 해인사 있죠? 거기 한번 이렇게 역사여행 가보세요. 이렇게 그냥 그 절까지 들어가는데 얼마큼 협곡같이 비슷하게 해.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 종로구청 그 직원들하고 역사여행 갈 때 조심하라고, 여기 가야군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농을 치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천연의 요새예요. 이 대야성이라는 데가. 예. 그런데 이 대야성을 그 백제한테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다 그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 대야성의 그 성주가 김품석이라고 김춘추의 사유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은 김춘추의 딸이겠죠. 그러니까 김품석하고 김춘추의 딸이 고타소입니다. 고타소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김품석이 사이고. 근데 이게 웬만해서 그 합천 대야성이 뺏기지가 않는 건데, 여기도 또 이제 이 여자 문제가 결부돼요. 이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거밀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또 빼앗아요. 그러니까 거밀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겁탈당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신라군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 백제군이 들어가가지고 군량미 있는 데를 태우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대야성이 빼앗기고 김품석과 고타소가 죽습니다. 그 백제 윤충 장군 군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장 화가 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춘추예요. 왜?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자기 딸이.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신라를 구한다기보다는 딸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감정이 더 강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그 고구려의 항상 이 신라는 그 고구려의 그 군사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위급하게 되면.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가 영계소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테타를 일으키고 태대망리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얘기하면은 영계소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세요. 그 사람도 이 조의 선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워낙 출중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천리장성을 짓는데 감독관으로 이제 말이 감독관이지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만을 품고 영계소문이 자기 송병식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서는 영유왕하고 한 120명의 그 신하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물이 큰가 봐요. 아버지도 아마 망리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때 그냥 이 영계소문이 영유왕도 죽이고 거기 있는 신하들을 거의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구테타죠, 구테타 일종의. 그리고 실력 없는 보장왕 같은 사람 하나 앉혀놓고 자기가 실권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춘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백제에서도 또 찾아왔어. 누가? 성충이라는 사람이 상자평인데 신라 지역을 40여 개 성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성충도 영계소문을 찾아왔고 김춘추는 딸의 복수를 위해서 이제 영계소문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삼국회담이 열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춘추는 처음부터 자기 딸을 죽였다 이런 작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남부여로 원래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가 백제로 통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성왕 때부터 남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백제가 지금 의자왕이 40여 개 성을 뺏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성을 도로 돌려달라, 신라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성충이라는 사람은 그거는 원래가 우리가 근초고왕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뺏어간 거를 우리는 다시 고토를 회복한 것이다.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개서문이 볼 때는 그 임나가라 땅을 가지고 서로 신라하고 백제가 땅 따먹기 하는 식으로 어린애 싸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땅 달라고. 근데 연개서문은 이제 그 당나라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를 좀 하시면 알겠지만은 연개소문이 집을 떠나서 이렇게 그 당나라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이세민네 집에서도 있었어요. 그걸 파악하려고. 예. 그래서 그 이세민이 원래 연개소문이 출중하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이세민의 여동생이 도망가게 합니다. 예. 그래서 살리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은 잘 빨리 안 죽죠. 007 주인공이 빨리 죽는 거 봤어요? 어떻게든지 또 빠져나오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데 이 연개소문이 이제 그래서 당나라는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잘 알아야 돼요. 그 고구려는 우리가 우리나라는 그 연대도 120년 줄이고 뭐 BC 37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중국의 기록에서는 졸본부여부터 기원합니다. 고구려의 기원이 졸본부여잖아요. 그게 그 BC 232년이고 우리가 나당연합군에서 그 망할 때가 668년이라서 이걸 더해보면 정확하게 900년인데 이거는 가원충이 쓴 고려비기에서 이렇게 예언이 900년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 기록에서는. 그리고 이제 당나라는 건 어떠냐? 당나라는 618년에서 907년에까지 그러니까 289년 동안 당나라는 기간도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시작이 고려 말에 50년 전에 시작한 나라입니다. 618년에.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하고 당하고 대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끝 무렵에 나타난 거고 그 기간도 300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실을 잘 모르고 지금 중국의 동북공종은 고구려가 당에 복속된 주변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주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뭐 같이 겹쳐 있다든가 그래서 서로 두 나라가 싸웠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 연대를 보면 아세요. 그리고 지금 고구려의 입장을 보면 신흥국가예요. 신흥국가. 618년이니까 예? 벌써 여기는 뭐 몇백 년이 흐른 때 한 850년이 지나고 나서 그 50년 전에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개소문은 이 당나라가 이제 중국은 항상 통일되면은 적수인 한국을 치러 왔어요. 수나라도 그랬고, 그죠? 예, 여기 당나라, 왜 수나라가 을지문덕 때문에 저 지잖아요, 고구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안갚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야, 니들이 무슨 가야 땅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삼국이 연합을 해서 대동단결해서 서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연합을 해서 당나라를 치자 이거예요, 당나라. 그리고 당나라에 있는 넓은 땅을 삼국이 서로 나눠 갖자. 이게 분명히 대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연개소문이. 예. 그랬는데 여기서 전면에서 반대하는 게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
뭐 대륙을 갖고 이런 넓은 어떤 그 국제적인 식견이나 무슨 어떤 큰 그 어떤 그 대세적인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신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에 대한 복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전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김춘추를. 근데 김춘추가 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고 간 뇌물을 그 선도의 장군이라고 그 당시에 그 연개소문 밑에 있는 아주 실력자한테 줘가지고 나를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별주부전이 있지 않느냐. 별주부전 얘기 아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별주부전이 뭐예요? 용왕한테 붙들려 갔는데 뭐 간을 두고 그걸 두고 왔으니까 좀 시간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고에서 힌트를 얻어서 김춘추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개 대하천에 불과하다. 군사를 보내고 이러는 거는 지금 신라에 있는 선덕여왕. 선덕여왕이 자기 이모였어요. 그 선덕여왕이 김춘추에. 그래가지고서는 그 윤허를 받아서 군대를 지원하던가 모이던가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신라에 일단 가가지고 간을 들고 와야 된다. 이제 그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고구려가 이제 뒤늦게 그 속았다 생각하고 막 추적을 했는데 결국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라가 가지고 있던 강원도 지역의 땅 30여 개의 성을 또 빼앗깁니다. 그 대가로.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고구려의 그 연개소문의 통치 이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그때 홍익인간이 되려면 4가지의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안 나와서 또 안 들으셨잖아요. 홍익인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가 일신강충이라고 그랬죠? 일신강충.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성통광명. 성통광명. 세 번째가 제세이화. 네 번째가 홍익인간.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응용해서 이 연개소문이 4가지 그 국가의 그 지도, 통치 이념을 세웠는데 그게 첫 번째가 성기입니다. 성기. 성기. 자기를 완성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물입니다. 계물. 계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등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맞춰서 한번 생각하면 하늘로부터 영을 받는 게 일신강충인데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성통광명. 그때 내가 얘기했죠. 그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훤하게 안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세상. 그 다음에 제세이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세이와 하늘의 이치로 교화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사물을 여는 과정이에요. 사물을 여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홍익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동일한 한 분을 믿는 거죠. 평등한 사회란 말이에요. 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이 고구려가 단군조선의 그 국시를 또 그 전통을 따라서 세워진 후단군조선이 고구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계소문은 스케일이 크니까 남수북벌, 남쪽으로는 방어를 하고 그리고 북보를 친다. 예?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백제, 신라는 같은 형제 국가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싸움만 안 일어나게 수비만 하고 오히려 이제 이민족들 이런 것들을 정벌한다. 이런 스케일이 큰 대국적인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영계소문의 홍복의 기회, 그러니까 큰 그 국제적인 식견과 이 정세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을 따르지 못하니까 이걸 면전에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좀 미래적이고 그 장래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건의하면은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안목에 못 미치니까. 예? 심지어는 저거죠, 막. 어디로 또 이렇게 막, 예? 옛날 같은 귀양도 가고, 막, 예? 말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좌우간 이 영계소문의 이 장대한 뜻이 그 백제는 성충이 이해했어요. 그렇게 따르겠다고. 근데 이 김춘추가 따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그 백제, 그 영계소문의 제안은 이제 무너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건 뭐냐면, 뒤에 이제 그 영계소문이 이때 아까 김춘추 있잖아요. 김춘추를 글쎄 이런 말이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때 화근을 제거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그 환난고기를 보면 그 양만춘이 그 안시성 전투에서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방어했다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영계소문이 추적을 합니다. 이세민을. 그 이세민이 요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를 항복을 받아서 장안성까지 끌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세민을 또 살려준다고. 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여유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 그 대감들은 이게 뭐 이렇게 쌀떡도 이렇게 안방마님한테 열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뒤지를. 그 동네에 무슨 과부라든가 소녀 가정이라든가 또는 무슨 이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그 대감집 곡관을 열면은 그 뒤줄을 보면은 쌀이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었어요. 먹고 살게.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 그 까치밥도 있죠? 까치밥 들어보셨어요? 감이 있으면 다 안 따가요. 그 까치 먹을 걸 몇 개 남겨둔다고. 또 곡식을 이렇게 다 가도요. 곡식 그 더미가 있죠? 그 몇 개는 놔두고 가요. 그 먹으라고.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흘리고 가던가 주워 담아가라고. 그게 넉넉한 이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방기마 민족은 항복을 하면 죽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영계소문이 좀 더 악했으면은 김춘추나 이세민을 제거했으면은 그 고구려 땅을 뺏기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지금 이 삼국관계의 지금 외교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제 외를 둘러싼 또 그 나제 외교 정책이 있어요. 나제라는 거는 신라하고 백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본석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간략하게 좀 이게 설명을 할게요. 일본서기에는 무조건 자기네의 그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제에서 온 것도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백제의 무왕이 이제 그 아들이 장남이 의자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여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부여씨예요.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이 부여보가 일본의 왕인 조메이, 그러니까 서명이라고 그러는데 서명. 이 조메이 왕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조메이라는 사람은 이게 가공의 인물이고 사실은 무왕과 이게 동일 인물이다 이거예요. 동일 인물. 예, 그리고 이 서명이 죽을 때 그 둘 사이에 났던 뭐 중대형이라고 하는 나카노 오우에라고 하는 이 황자가 그 왕이 되질 못하고 부여보라는 여왕이 됩니다. 부여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명이 죽고 나서 조메이 왕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황극 여왕으로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왜 아들을 놔두고 그 부인이 왕이 되느냐 이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다. 이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일본서기식 얘기고 무왕이 그 당시 백제하고 겸직을 한 왕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백제의 의자왕이 되고 그 동생인 부여부여는 일본으로 보내서 여왕을 시켰다.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동생으로 남동생으로 부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까 이게 왜 동일인물이냐 하는 거는 죽는 시점이 똑같아요. 죽는 시점이 거기 보면 641년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둘 사이에 난 이 사람이 별도의 인물이라면 둘 사이에 난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자가 여왕으로 된 거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백제 무왕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거고 가공의 인물로 그리고 막바로 그 여동생 부여보가 일본에 가서 황극 여왕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 무령왕 때 우리가 뭘 세웠냐면 일궁부라는 걸 세웠다고 그랬죠. 일궁부. 백제에서 일본을 통치하는 어떤 부서가 있었어요. 이 정치 부서, 감독 관청 같은 게 일궁부가 있었는데 그 일궁부에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마 부여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여보가 여왕으로 등극할 때 이 자기 동생을 일궁부 장관에서 경질하고 이 사람의 그 아들인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여풍 왕자를 일궁부 총독,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군이라고 그랬죠. 이게 군사령관 같은 건데, 총독 같은 건데, 군으로 시키고, 이제 부여경은 자기 누이를 보필하는 그런 직책으로 했다는 걸 보면은, 백제 의자왕이 외열도의 왕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일본에서 문제였냐면, 소화가씨가 있어요. 소화가. 그러니까 소가노라고 일본에서 읽는데 한자로는 소화입니다. 이 사람이 소화가가 대신인데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천황이 일본에 있지만 실제로 권력은 수상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뭐 여왕도 있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소화임록이라고 하는 일본 말로는 소가노 이루카라고 하는
그 소아씨가 이게 백제계인데 이 사람이 그 대신가를 이루면서 그 천황 세력보다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를테면 소아마자라고 하는 소관호 우마코 같은 경우에는 스준 천황을 뭐 시해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소아임노, 그러니까 소관호 이륙가라는 사람이 이제 그 권력을 너무 차지하니까 아까 여기 중대형 황자, 이 사람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세력을 누를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나라 아스카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사카 쪽에 그 등원이 후지와라라고 그러는데 그 등원 겸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지하라노 가막다리. 좀 일본말 같이 다 얘기하면 그런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세력들을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의하니까 내가 신라계를 좀 잘 아니까 이 백제계 이 소아씨를 견제하려면은 신라군을 협력을 받아가지고 그 세력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라계의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예? 두 사람이 말이죠. 중대형하고 후지와라노 가마타리. 이게 족인데 다리하고 똑같아, 발음이. 예. 그래서 김춘추가 그 당시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를 딱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조치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치. 이게 뭐냐면은 그 새잡기입니다. 새잡기. 새잡기라는 건 뭐냐면 이 새가 그 비조라고 그래서 백제의 아스카군을 말하는데 이 아스카군을 탈취하러 왔다. 이런 얘기로 해서 새잡기 작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 신라군이 상륙한대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사카야 아스카까지 진군을 합니다.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군이 일본 서기에만 이름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는 일본과 관련된 걸 다 삭제해버려요. 없어요. 예. 이게 대해인이에요, 대해인. 일본 말로는 오아마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의 정체가 뭐였냐면 신라 귀족이었던 김다축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다축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일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일본 서기에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또 중대형이 나중에 천주천왕이 됐는데 천주천왕의 동생으로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막 바꾼다고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신라계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길 가가지고 아스카군을 무찌르고, 왜 그러냐면 아까 일궁부에 아스카군이 있었는데 부여풍이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어요. 너무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합니다. 여기 나라까지, 조치현에서까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신라계가 군사력을 딱 잡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지금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계궁이라고 나라에 우리나라면 경복궁 같은 그런 궁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오게끔 해가지고 무슨 기념사를 읽게 합니다. 그 기념사를 읽게 하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가려지죠? 눈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그때 이 중대형 환자하고 일행들이 뭐 다리를 자르고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나서 그 군대 그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이 사람들은 실행만 한 거고 사실은 신라의 군인이 지금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의 군인이 이 김다축이라는 사람이 이 여왕을 퇴위시키고 이 아까 부여경이라고 하는 그 동생 되는 사람을 효독천왕으로 세우고 이 나라에서 다시 오사카 쪽으로 아까 이게 오사카 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에서 오사카 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대화개신 이게 이제 그 다이카노 가이신이라고 그래요. 일본 말로는. 내가 이제 그 부천에서는 일본 여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항상 일본어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대화개신 해도 됩니다. 이게 다시 우리가 뭐 유신, 개신 이런 건 정변을 해서 새롭게 변혁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는 이게 신라식 연호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백제계에 아까 그 소관호 씨가 잡고 있었는데 구테타가 해서 신라계가 들어가가지고 신라식 이제 정치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테타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647년에 김춘추가 외에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김춘추가 공과가 많아요. 또 이 발로 뛰는 세일즈 외교는 또 최고입니다. 아까 저 고구려도 갔었죠? 거기다 또 거기서 도망 나오고 요번엔 또 외열도로 가요. 외열도로 가가지고 이제 외열도 내에서 백제 세력을 제거하고 신라 세력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누구를 대불고 가냐면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던 일본인 학생들하고 또 승려들 이런 승려들 그 다음에 이제 고양현리라고 당나라 사람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 일본에서 그 당나라로 유학한 그 학생들의 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고양현리라고. 고양현리가 이제 그 일본 말로는 다카무쿠노 구로마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하고 신라 외열도에서 당나라로 유학 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외에서 당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 배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라를 거쳐서 경유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라에 지금 와 있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 고양현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외인 중에서 당나라 유학생들 그리고 승려들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외열도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신진 세력들을 신라계로 다 개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국박사로 세워요. 국박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지금 총리쯤 되나? 하여간 그 당시에 새로 개편하는데 총책임자로 고양현리를 세우고 또 그 유학생들을 다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식으로 개편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대화개신이라 한다. 대화개신. 일본에서는 아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뭐 이게 다이카노 가이신. 그래서 오히려 이 중대형은 소화입력인 백제계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신라계를 끌어들이는 그런 정치적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아까 이 중대형은 천지외왕이 되고 이 사람은 천무외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서기, 고사기 이런 걸 쓰게끔 시킵니다. 이때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본서기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백제에서 온 내용들을 다 위장합니다. 왜? 이 사람은 신라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덴찌덴꼬, 덴무덴꼬, 그래가지고 천지천왕, 천무천왕 그러는데, 천지천왕은 백제계고, 천무천왕은 신라계입니다. 그래서 이 천무가 나중에 신라계가 나중에 그 역사책을 쓸 때는 백제에서 온 것들을 감춥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열도에 갑자기 신라 세력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는 의기양양해서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에,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신라 내에서 정변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선덕여왕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선덕여왕이 당나라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여왕이 됐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상대등이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나오죠? 비담이하고 염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왕순이 일이었던 비담이라는 사람이 선덕여왕을 시해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이제 김춘추하고 김유신, 김알천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번에는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로. 김춘추가. 잽싸게. 자, 그런데 당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세민이 안시성을 치러 갔다가 왼쪽 눈에 양만춘의 화살에 맞아서 독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장안성으로 김춘추가 찾아가니까 이 노련한 이 이세민이 이게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연개소문한테는 형식상으로 항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보복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싼둥반도 같은 데에서는 수군을 대기해 놓고 고구려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김춘추가 오는 거예요. 그 김춘추가 와서 하니까 군왕대우를 해줬어요. 아까는 대하참 벼슬이라고 그랬죠. 신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중국 특유의 설득력으로 이제 왜 왔냐 그러니까 군사를 지원해서 백제를 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김춘추가. 그런데 사실은 당나라는 고구려를 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은 백제를 먼저 친 다음에 고구려를 치겠다. 이게 나당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당연합입니다. 나당연합. 그래서 이 나당연합은 우리가 불평등한 당나라의 외교 관계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5분 우리가 좀 쉬었다 하고 그 전에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대화개신이라서 신라계로 개편됐다는 소리를 백제 의자왕이 들은 거예요. 백제 의자왕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까 있었죠? 부여풍이 있는 일궁부에다가 백제군을 보내가지고 이 부여풍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효독, 지금 신라 세력으로 왕이 된 효독을 문책하는 겁니다. 문책하는 의자왕의 서신을 전달합니다. 네가 백제계에 왕족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신라계의 말을 듣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일본 서기에는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기록에서는 자결을 하게끔 칼을 줬다는 거예요. 이 부여풍이. 그래서 이 효독이 다시 물러나고 아주 재미나는 게 있어요. 아까 물러났던 여동생 있죠? 황극 여왕. 이 사람이 다시 여왕으로 컴백을 합니다. 그게 제명여왕이에요. 제명여왕.
사이메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 의자왕의 여동생인 부요보는 여왕을 2번 합니다. 중간에 그 동생이 한 번 했었고요. 다이카 가이신 때문에.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이 대화에서 백제의 연호인 백치를 씁니다. 백치. 흰 꽁이라고 그러죠, 거기. 백치라고. 이게 꽁치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치라는 게 그 이렇게 꽁이, 그 꼬리가 이렇게 길죠? 이렇게. 백치는 흰 꽁이라는 뜻입니다. 흰 꽁. 그 백제식 다시 연호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그 외열도에는 백제계가 있다가 소관호 씨가 있다가 대화계신으로 신라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백치반정으로 다시 백제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2번째 시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춘추의 나당 외교가 불평등한 군사 외교였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당나라로 직접 648년, 아까 그러니까 647년에 외열도에 가서 그 신라 세력을 구축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대화개신입니다. 그런 다음에 잽싸요. 1년 만에 648년에 당나라 장안을 방문합니다. 김춘추의 외교, 불평등한 외교인데 이 장안에서 이세민을 만납니다. 이세민. 근데 이세민은 그 당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올렐하고 있었어요. 이 양만춘한테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거를 지금 복수할 수도 없고 당나라가 그 고구려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너무 이제 이세민도 인물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내가 죽으면은 역사에서 사장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서 고구려를 치려고 이제 비밀리에 이 싼동반도 이쪽에 수군을 집결하고 오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 김춘추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가 직접 싸우기는 아까 그 연개소문한테 항복하고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김춘추가 와서 군사연합을 해서 먼저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치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밀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 나당 군사연합이죠. 그런데 이게는 불평등한 외교였어요. 불평등한 외교. 이걸 왜 불평등한 얘기냐? 이세민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세민이 더 급했어요. 자기는 목숨이 죽어가고 있었잖아. 근데 김춘추는 국제정세를 몰랐어. 지금 이세민이 나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러나 그 김춘추의 행동으로 볼 때는 양만춘한테 화살 맞고 좀 퇴각했다는 조차도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 이게. 지금 국제 뉴스를 듣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귀퉁이에서 그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싸운 얘기도 주워 들었는지는 의문이고 말이죠. 이게 자기 입장만 마치 뭐냐면 급전 빌리러 간 사람 같이 간 거예요. 무조건 그 군사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느긋하게 있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막 올리고 그러죠. 올려도 또 가져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야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 조건이 몇 세 가지예요. 거의 책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너의 그 아들 중에 김춘추의 아들 중에 김인문이를 볼모로 보내라. 당나라에. 믿을 수가 없겠다. 유사시에는 네 아들을 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당나라의 연호를 써라.
당나라의 연호는 영휘였어요. 그 이제 그 책 찾아보세요. 한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쓸 시간이 없어서. 그 신라의 연호를 포기하고 당나라 연호를 쓰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나라식 복식을 입어라. 너희들도 당나라 관료들이 입는 옷하고 똑같이 입어라. 근데 이걸 김춘추가 다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다 받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군사만 빌려주면 당나라의 속국이 돼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말로.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당나라의 연호를 쓰고 그 복식 제도를 따르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뭐 우리나라 한복이 뭐 신라식이라고 그러고 멀리로 올라가면 당나라식이다. 이렇게 또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의 모든 공과가 김춘추한테 있어요. 김춘추. 사실은 자기가 이 김춘추가 지금 이세민이 죽어가고 있고 몰골 보면 알잖아요. 여기 화살 맞고 막 이랬으면은.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급하겠다 그러면은 밀고 당기고 식의 외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당나라도 지금 신라의 지금 김춘추가 찾아온 거를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기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서로 김춘추도 아예 안 할 테면 마라. 우리가 이런 불평등한 외교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또 이세민이 또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 두 개는 말고 뭐 김인문만 볼모로 올려라든가 서로 이렇게 어떤 그 니고시에이션, 협상이, 외교적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로만 불평등한 군사동맹이 아니고 나중에 신라가 당의 속국이 되는 것도 허락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삼국 통일 후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외교 전략이 노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옛날의 과거에 이런 외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정치인들이 이런 역사를 많이 공부해서 이런 사소한 거가 아니라 이 큰 문제 이런 것들도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양보할 것이냐, 밀고 나갈 것이냐.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소국이었던 신라의 정치인으로서 그 김춘추의 외교적인 행각, 동선, 이건 굉장히 빨랐어요. 뭐 고구려도 갔다, 외열도도 갔다, 당나라도 가는 거는 정말 자기 모국인 신라를 위해서는 아주 그냥 발빠른 행각이었으며 또 굉장한 외교적인 열정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미시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뭐예요? 신라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땅을 다 뺏겨서 한 1300년 이상을 지금 중국한테 우리의 고토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김춘추가 잘했다고. 그리고 외교를 잘해서 삼국 통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김춘추의 나당 외교를 좀 평가한다면은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김춘추는 어떤 고구려 백제 이런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거시적이면서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위기 상황에서 신라만 구하고 백제하고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당나라가 하자는 대로 신리를 다 뺏기는 그런 외교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김춘추의 실용주의적 외교, 신라의 보국을 위해서 발로 직접 뛰는 세일즈 외교라든가 또는 어떻든 외세를 끌어들이든 어떻건 간에 신라를 구하고 백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신라 구국의 영웅으로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통일의 영웅으로 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구려하고 대륙백제의 영토는 당나라한테 다 뺏기는 꼴이 된 거예요. 신라만 건진 거지. 삼국통일이 아니죠. 왜? 고구려 백제 땅을 다 신라가 가지고 가야지 그게 삼국통일을 한 거지. 신라 땅만 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 구국의 영웅 이렇게는 되지만 삼국통일의 영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신라를 백제 침공으로부터 구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미시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연개소문에 비해서 스케일이 너무나 작은. 아까 연개소문은 당나라를 쳐가지고 삼국이 연합해서 당나라의 넓은 땅을 오히려 삼국에게 나눠갔자. 그게 얼마나 대국적이고 스케일이 큰 시각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면에 김춘추는 그냥 신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됐든 고구려가 뺏기든 백제가 뺏기든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신라만 구하면 되고 자기 딸에 대해서 복수만 하면 되고 이런 너무나 미시적인 그리고 너무나 스케일이 작은 외교를 했다 이거죠. 결국 그래서 민족 사관을 쓰신 단제신채호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단제신채호. 그 선생이 쓴 조선상고 문화사라고 있어요. 조선상고도 있고 조선문화상고사라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조선문화상고사를 보면은 이 김춘추의 행동이 우리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농촌 선교 가면은 왜 교회 같은 데에서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막 조정하고 뒤에서 앞에서 인형이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뒤에서 당나라가 사람같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이 김춘추는 앞에서 재간만 부리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꼭두각시 인형을 작용자라고 합니다. 작용자. 멋있는 말이죠. 작용자가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꼭두각시. 이 말은 뭐냐면 고구려도 방문하고 외열도도 방문하고 당나라도 그냥 재간은 다 부리고 다녔지만 실질적인 실리는 나중에 당나라가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더 엄하게 내가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어떤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나라가 사실 이 귀퉁이에 있는 여기 시안이라는 데가 옛날에 장안 아닙니까? 당나라 수도인데 여기 있는데 이 고구려에 관하고 이 대륙백제 이런 거를 다 빼앗을 뿐더러 물론 이제 나중에 일본이 평양과 원산을 잇는 거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잖아. 근데 더 위했다 이러는 지금 반발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일본이 하여간 이 반도사관으로 통일신라를 이렇게 그었잖아요. 근데 그게 근거가 돼서 지금 시진핑이 중국도 지금 평양하고 원산을 잇는 이 부분 중국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 붕괴됐을 시에는 이쪽을 점령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 왜곡에서 지금 잘못돼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차지한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나당 전쟁 7년을 해가지고요. 겨우 그까지를 회복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냐면 당나라 이세민의 부인 이 사람이 사람이 저거를 합니다. 측전무가 왕권을 잡아가지고 주나라인가 뭔가를 세워요 중간에. 그래서 아까 내가 당나라가 있지만 전당 후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측전무가 자기 아들까지 죽어요. 측전무가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여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나라가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제거되고 나서 이 앞을 전당, 이 뒤를 후당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다 합친 게 289년밖에 안 돼요. 이 측전무가 이렇게 당나라를 휘젓고 있는 동안에 그때
나당 전쟁이 여기 일어났을 때 그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 신라를 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측전무가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엄밀히 보면은 당나라가 이걸 대항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고생했으니까 요 정도 땅은 깨평으로 주겠다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좀 내가 너무 폄훼해서 얘기하는 거는 모르지만 원래가 아까 이세민이 나당연항을 할 때는 신라까지 다 집어먹을 생각으로 불평등한 외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측전무의 난이 있고 당나라가 이거를 대항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땅은 너희들이 갖고 가라.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볼 때는 통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한 거다. 당나라한테 정치적으로 속은 거를 회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춘추가 한 행동은 당나라의 하수인 노릇한 것밖에는 한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 북만주서부터 이 해안에 있는 이 대륙백제 땅을 1350여 년 동안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지금 국민들이 인식이 안 돼 있고. 인식이 없으니까 그 땅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발에는 후고구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일본은 후백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발에는 이제 나름대로의 고구려의 세력과 옛날 고조선 시대 때 무슨 말갈조 그걸 합쳐가지고 해동성국을 이뤘어요. 당나라에 대항할 만한 크게 했는데 그 밑에 있었던 신라는 사실은 그 전체로 큰 덩어리로 볼 때는 그렇게 삼국 통일을 했다고 요란스럽게 떠들 만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아까 선동여왕 얘기는 제가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동여왕이 죽고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김춘추는 지금 외월도도 방문했다가 당나라도 방문하고 하는 그런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관점을 좀 보란 말이에요. 역사를 보는 시각을 잡아요. 자, 이제 백제로 돌아가면은 그 백제 의장왕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절호의 기회였어요. 내가 볼 때는 선동여왕이 이인자인 비담한테 죽고 김춘추는 그거를 완전히 제거는 했지만 안정하기 전에 외월도도 가고 또 국내를 비고 실세였던 김춘추는 당태종을 만나러 가고 이런 빈 공간이 있었을 때 신라가 의자왕이 얼마든지 신라를 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호의 기회를 의자왕이 놓치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우리가 국사에서 이 역사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호의 기회가 딱 왔을 때 우리 느긋하게 그거 다음에 하지 아까 또 기회가 오겠지 그러고 귀찮아 다음에 하고 지금 당장 노는 게 좋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기회는 다시는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잘 이루어졌다 사회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재물도 좀 모았다 이러면은요 그다음서부터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만심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토인비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응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응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같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보다 더 떨어올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어떤 다른 도전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그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응전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해왔던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부의 적이 왜 자꾸 새로운 거를 하십시오 그러는데 이놈아 그거 하지 마. 내가 했던 방식이 제일 좋아. 이렇게 고집을 하니까 내부의 적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내부의 적이 돼서 바깥에서 볼 때 이게 내분이 생겼다 그러면 외부의 적이 또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그 대제국이 이게 흔들리고 나중에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게 발달하는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오너 체제보다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낫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오너가 하면은 맨날 내가 옛날에 무슨 전자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 말을 또 건들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키웠는데 돈을 얼마를 줬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새로운 상황이 오면 새로운 사람들의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떨어져 나가 내부적으로 친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분이 일어나고 바깥에서 침입을 받게 돼서 망하게 되기 시작한다. 그 의자왕이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자왕 자체가 무능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아까 얘기한 대로 선동여왕이 정변이 발생되고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신라를 비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공격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건의해주는 참모도 없었던 것 같고 또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그거를 무시해버렸던 거나 야 지금 우리가 신라한테 지금 뭐 신라 같은 거 정도 우리가 신경 쓰게 됐냐 그러고 이랬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진덕여왕이 좀 생겼다가 결국은 654년에 그 김춘추가 제29대 무열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그 이제 그 김유신 아시죠? 김유신 얘기도 좀 한참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김유신이 가야계 그 왕족이었어요. 가야계.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차별을 받았어요. 신라가 그 골품제도가 심하고 성골, 진골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김춘추하고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 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그 신라 귀족으로 편입이 되죠. 그래서 그 지금 2인자인 그 서부란이라는 게 그 군사 총사령관입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신라는 강력한 투톱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무열왕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 많은 김춘추가 무열왕이 됐고 또 김유신 같은 지장이 그 총사령관이 되는 그런 그 반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었는데 반면에 의자왕은 이미 임나가라 성 40여 개를 탈취한 바 있고 또 일본에서도 자기 여동생을 다시 여왕으로 또 복귀시켰죠. 그리고 또 고구려하고 연합해서 신라 북변의 성도 취하고 뭐 이러니까 전승무대에 빠져서 자만심에 빠지는데 이거는 다 똑같아요. 어느 그 왕들 보면은 다 모든 걸 다 이루면은 자기가 이제 최고의 왕인 거 같고 모든 것이 자만심에 빠지는데 그런데 아직 신라라는 그 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일찍 이제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신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세민을 만나서 나당 비록 불평등하기는 하지만 나당 연합을 성립시키고 나름대로 이제 그 백제와 싸울 준비를 다 하나하나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김유신이 아주 또 이 여러분들 또 우리가 보통 하면 자세하게 모르면 그냥 뭐 명장이다, 뭐
삼국통일하는데 이론을 했던 명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야계기였기 때문에 신분적이 뭐 신라 귀족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그 항상 그 신분적 불안이 있었어요. 그 가야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아주 곤모술수를 잘 씁니다. 그래서 그 신라의 그 의자왕에 좀 반대했던 세력이 좌평 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평 임자. 그 임자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왔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뭐 임자 만났네 뭐 이러는 거 있죠, 우리가. 왜냐면 이 좌평 임자 때문에 의자왕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그 좌평 임자의 옛 부하를 조말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이제 이 임자를 설득하게 해서 무녀금화라는 게 이제 삼국사기에는 무녀금화가 나와요. 무녀금화라는 게 이제 글쎄요, 이거 나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점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무녀가 포춘텔러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김유신이 뭐 청관녀라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많이 만나러 갔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녀였다고 그러더라고. 술집 여자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하고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무녀 금화를 의자왕한테 붙이는데 스파이로 사용합니다. 스파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를 빼는 것도 있지만 의자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친다는 걸 해가지고 백제를 무너지게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나와요. 이것도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일본에서는 목왕후 은고라고 나옵니다. 목왕후 은고라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의자왕을 음란하게끔 하는데 일조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소설책에 보면 그건 소설이니까. 그런데 뭐 의자왕에게 지금 말하면은 마약 같은 걸 먹여요. 술 먹으면서 마약 먹어서 환각에 빠지게 하고 뭐 소설에서 좀 그게 과장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은고라는 사람이 참 나쁘게 나옵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이 의자왕이 반관계 이 반관계라는 거 아시죠?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거를 반관계, 미인계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 충신이었던 게 성충, 윤충 형제가 있습니다. 성충과 윤충을 이게 백제를 위해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점을 쳐보니까. 이 형제가 죽어야지만 백제의 국운이 좋아진다, 영원하다. 뭐 이런 식의 신탁이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해요. 나중에 그 성충이 감옥에 가죠. 또 좌평 흥수라는 사람들도 아까 내가 훌륭한 신하였는데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촌지간이었던 은솔복신. 은솔은 그 직급입니다. 달솔, 은솔 이러는데 부여복신이라고 있어요. 부여복신. 여러분들 그 부여복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 부여복신은 아까 그 보세요. 그 성왕이 있었죠. 성왕. 우리 성왕부터 시작합시다. 성왕에 이 위덕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위덕왕. 그리고 위덕왕의 성왕 밑에 위덕왕이 있고 위덕왕의 동생이 해왕입니다. 해왕. 그래서 위덕왕이 죽고 나서는 동생이 왕이 됩니다. 이게 지금 26대고요. 이게 27대. 이게 28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 법황이 있습니다. 법황이 29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무왕이 나타납니다. 무왕이 30대 이렇게 됩니다. 그 무왕 밑에가 의자왕. 그리고 의자왕 밑에가 이제 나중에 일본에서 아까 부여풍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댔죠. 그 사람이 의자왕이 몰락해서 장안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일본에서 왕이 옵니다. 부여풍이. 그게
풍왕입니다. 풍왕.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데 의자왕이 끝났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백제왕으로 오는 겁니다. 이 풍왕이라는 사람. 부여풍이죠. 부여풍. 그리고 아까 그 의자왕의 여동생이 일본으로 가서 여왕이 된 게 뭐랬냐면 황극여왕에서 처음에 황극여왕이 됐다가 대화 계신 다이카 가이신이 있어서 그 아까 효도 왕으로 바뀌었다가 황극여왕이 35대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효독이 36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그 백치반정으로 백제식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제명여왕이 된다고 그랬죠. 사이메이. 이것이 37대입니다. 35대, 37대가 같은 여인이에요. 부여보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사람 다음에 일어나는 게 제38대 그 천지천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천왕이라고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외왕이었는데 이때 일본을 세우면서 천왕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왕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왜 일본이 외왕이지 천왕이냐 그러고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거기 공식 얘기니까 뭐 외왕 천지 외왕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일본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천왕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요 전에 뭐가 있어요? 무왕이 사실 일본에서는 동일말로 그 조메이 서명이라고 그랬죠? 조메이. 그런데 이 무왕의 아까 무왕이 여기 의자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딸이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일본서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이 제명여왕이 그 아들이 지금 천주천왕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 황자일 때가 중대형이었단 말이에요. 그 천왕이 되기 전에 중대형 황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주천왕이 돼서 일본을 세운다고. 근데 이 중대형 황자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이 막바로 왕이 됐어야 되는데, 이 35대 황극여왕이 돼야 되는데, 이 여왕이 먼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서명의 아들이 아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는데,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부여용이었다는 거예요, 용. 요거는 나중에 그 중국의 구당서에 나오는 겁니다, 구당서. 그거는 내가 유인계전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 서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게 동일인물이고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바로 의자왕이 이 백제왕을 맡고 그 딸이 일본에 가서 여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요 다음으로 37대가 제명여왕이고 그 다음으로 천주천왕이 38대가 되니까 이 사람의 아들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일본 서기는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연대가 지금 제명여왕의 그 아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명여왕의 아들이 아니고 이대로 보면은 의자왕의 누이 동생이고 이건 의자왕의 아들이니까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 의자왕의 여동생이니까 고모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이 의자왕이 미인계에 빠지면서 반간계에 또 걸리듭니다. 이 미인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무녀금화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목황후 은고와 같다면은 이게 왕후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으면은 미인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같이 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정계를 보니까 뭐 충신제가 방골기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쟤를 내쫓아야 된다. 뭐 제가 있으면은 백제가 망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이 아무리 그 총명했던 의자왕도 아까 그 40살에 즉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세월이 지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흥청망청 술을 먹고 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이상한 풀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차같이 이렇게 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감각이 무뎌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측근에서 귓속말로 하는 여자 말을 더 잘 듣겠죠? 그래가지고 그 충신들을 다 대기발령 내지는 감옥에다 넣는다든가. 아까 성충 윤충 형제는 감옥에 넣고 훈수는 귀양살이 보내고 대기발령해서 귀양살이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요 법황의 아들이 나와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약간 좀 뻗었는데 부여복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여복신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인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물운동이라는 거는 영토를 다시 복원하는 운동. 그러니까 660년 9월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1차로 남부여가 멸망하고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부흥운동이라고 그래요. 무슨 뭘 부흥하는지 난 모르겠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지. 그 일본식 용어고요.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다물운동이라 다물인데 그 다물운동이라는 게 영토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영토 회복. 이제 나라를 나당연합군에 뺏기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나당의 연합군에 대해서 싸웁니다. 이 백제 잔류민들이.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부여복신이란 말이에요. 부여복신. 근데 이 부여복신이란 사람이 법황의 아들이었어요. 법황의 아들. 그러면 이쪽이 직계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형제 쪽으로 이렇게 온 거지만 이 사람도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자왕에는 사춘간이 되고 이 일본에서 온 풍왕에게는 오촌 당숙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여복신이 백제왕으로 이 외열도에서 SOS를 쳐가지고 데려온 왕이 풍왕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사실은 부여복신이 군사권하고 이 부흥운동의 중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권을 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일개 장수가 아니라 이 사람도 법황의 아들이었거든. 여기도 아까 형제가 왕이 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강직하고 너무나 원리 원칙을 따지는 좀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의자왕의 아들이 일본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왕위를 찬탈하나 이런 순진함 그런 것 때문에 풍왕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풍왕하고 나중에 복신이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좌우간 이 정치인들은 냉정할 때는 아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이게 선비같이 이렇게 느슨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이러는 거는 학자들 얘기고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계소문도 아까 김춘추나 이세민이를 척결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자기가 왕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백제 다물운동이 성공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괜히 의리를 지킨다고 의장의 아들을 불렀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주면 두 사람의 갈등이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또 스포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얘기는 안 하고. 예. 아무튼 아까 의자왕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과를 좀 얘기해 보면은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 신라는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한 9대1 정도였다고. 10%밖에 안 됐어요. 예. 북쪽은 고구려한테 한 30여 개 성을 뺏겼고 백제하고의 중간에 있던 가야 계통은
한 40여 개를 뺏겼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나라가 됐어요. 가난하고 조그만 소국이 됐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서도 김춘추란 사람이 발로 뛰는 외교를 하면서 그냥 만날 사람은 다 만나는 거야, 자와. 그래가지고 막 절치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의자왕은 우리가 이제 성도 다 뺏고 외열도도 또 내 여동생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외열도에서도 군사 지원을 신라가 못 받게 됐어요. 김춘추가 원래 그런 의도로 아까 대화 개신을 일으켰었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세민하고는 지금 나당 연합을 하고 왔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이 왕비하고 이제 술 파티하고 이런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한 거를 이제 삼천궁녀하고 놀았다 이렇게 과장돼서 이제 쓰는 겁니다. 아니, 부여나 낙하산 가서도요, 거기서 얘기해주는 안내인들이, 가이드 안내인이, 이건 거짓말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삼천궁녀가 떨어지면요, 익사가 아니라 떨어진 시체 위에 또 떨어져가지고, 타박상으로 죽는 거야, 타박상으로. 대부분이 살았을 것 같아. 시체 위로 떨어져서. 왜? 백마강이 얼마나 얕은데. 자, 이거는 또 생략해야 될 얘기고. 아무튼, 한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아까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그랬죠? 이 의자왕은 졌으니까 계속 너는 삼천궁녀하고 놀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맨날 하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전승무대에 따른 자만심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고, 아까 신라 선동여왕, 신라에서 병고가 생겼을 때, 정치적 병고가 생겼을 때는 아까 컬처 벌처 같이 잽싸게 그 기회를 독수리 같이 잡았어요. 낚아채야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 충신들을 끝까지 자기가 대불구 가면서 케어하면서 같이 그 사람의 지혜를 얻어서 전략을 짜고 국가 방어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여자 무슨 무녀 하나 때문에 그냥 다 내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태자가 한 40여 명이 됐어요. 애를 얼마나 낳는지. 그러니까 내가 3,000명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한 30명은 된 것 같아, 30명은. 왜냐면 아들만 한 40명 된다니까, 한 30명은 된 것 같아요. 궁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태자들을 위해서 무슨 전부 이 사람들을 좌평, 지금 말하면은 장관급이야, 벼슬. 그것을 주고, 또 태자들이 있는 어떤 그런 화려한 방, 태자를 위해서 태자궁도 짓고, 또 우리 부여에 가면은 백마강이 이렇게 보이면서 요즘 황포도대라고 이렇게 가면은요, 돈 내면 이거 타는 거 있죠? 낙하강까지 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망해정이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맨날 술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양각 보면은 왕의 불꽃 이런 거 있죠? 수상, 핸델의 수상곡 이런 보면 물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왕의 불꽃놀이 이런 클래식도 나오는데, 그거 같이 아주 의자왕 나름대로의 어떤 기품이 있고, 아주 화려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저기서 가난한 김춘추와 김유신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신라를 살 것이냐고, 회사로 말하면 매일 회의하고 저녁밥도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그냥 근검절약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치를 역전시키는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 호화 빌라에서 있으면서 그냥 여자 끼고 놀고 이런 와중에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이 의자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계로왕 때도 마찬가지고, 망하는 왕에는 다 이유가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덕적, 성적 타락이 제일 커요. 항상 여자가 끼거나 뭐 하면은 그거가 문제가 돼. 그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여자를 멀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치와 낭비. 아까 같이 뭐 태자궁을 세워라, 무슨 뭐 정자를 세워서, 우리가 그 술 먹는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그 쓸데없는 뭐 또 그 명나라의 마지막 만력제는 자기가 죽고 나서 지을 궁터를 누가 어떤 자료에 그러는데 임진왜란에 들어간 비용보다도 자기가 죽었을 때 죽을 무덤을 더 화려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8차선으로 막 도로를 만들고, 또 청나라 망할 때는 누구죠? 서태후가 자기 60세 환갑잔치를 한다고 이화정을 짓잖아요. 이화원인가. 북경에 가면 있죠. 그걸 짓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영국에다가 그 군선을 주문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그 예산으로 이화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개인적인 사치와 낭비, 국부를 탕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도덕적 아까 타락, 그 다음에 집중력 부족. 아까 전쟁을 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딴짓거리하고 있고. 계로왕은 뭐 했어요? 바둑 두고 있었어. 여러분 알잖아요. 도림이라고 하는 스파이승하고 맨날 바둑만 두고 있었죠. 예? 고구려 장수왕이 곧 칠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바둑 뒀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미라고 하는 또 어부의 또 아내를 건들죠. 그래가지고 그 어부를 또 누나를 파괴하고 전부 이게 망하는 것의 근원이에요. 그래 또 인간관계 나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공부하면 이것이 개인 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의자왕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멸망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나당연합군이 들어옵니다. 남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망해가고, 또 그리고 3년간은 어떻게 다물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 신라가 이기고 나서는 당나라가 또 신라를 집어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당전쟁이 또 7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또 신라는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의 회복을 했는데, 백제는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외월도로 가서 이제 그 세력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의 마치겠습니다.